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구독자 100명을 축하하며 셀프 기념 낭독으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완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천재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가스보일러에 사용되는 환풍기 부품 등을 생산하는 종업원 50여 명의 중소업체 파워텍. 이 회사가 2000년 1월 리타워 인베스트먼트사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리타워 인베스트먼트사의 회장은 불과 31살인 미국계 한인 최유신 회장. 미국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자딘 플레밍 증권사에서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하다 스미스 바니은행 한국지사를 거쳤으며 98년에 하버드 후배들을 긁어모아 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경제계 유명 인사이다. 최 회장은 파워텍의 경영권을 넘겨받자마자 그 회사를 아시아 지역 인터넷 벤처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투자회사 리타워텍으로 탈바꿈한다고 발표했고, 리타워텍은 현금 투자는 거의 없이 주식 스왑을 통해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지주회사로 변신한다. 그리고 리타워텍은 역사상 최대의 외자 유치라고 하는 13억 5천만 달러의 외자 유치 계획을 발표한다. 2000년 7월 21일 13억 5천만 달러가 해외에서 들어왔지만 그 돈은 불과 3시간 만에 다시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 자금은 하루 0.3% 이자를 주기로 하고 3시간 빌린 초단기 외화 자금이었다. 어쨌든 리타워텍의 주가는 2000년 1월 4일 2,415원에서 35일 연속 상한가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5월 18일에는 36만 2천 원에 달하게 된다. 누군가 떼돈을 긁어 모았다는 말이다. 주가는 얼마 후 곤두박질 쳤고 2001년 금감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어쩌고 하였지만 주목할 만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리타워텍 관련 기사를 보면서 참 대단한 천재들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3시간 동안 빌리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다. 게다가 사전에 리타워텍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재경부에 그러한 해외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적법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었고 재경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한다. 치밀하다. 천재들이다. 물론 상투를 진 개미들은 엄청난 피박을 썼다. 불쌍한 개미들. 경향신문 2000년 2월 22일자에는 사이버 투자왕 대박 박정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5살 때 10만짜리까지 암산해 수학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초등학생 때 아파트 평당 가격을 계산했다. 삼수를 하던 때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평당 1천만 원까지 폭등하자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 한다고 권하기도 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2년 뒤에 아파트 값이 평당 600만 원으로 하락했고 IMF가 닥치자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아파트를 600만 원에 처분한 부모님은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2191%, 2057%. 99년 4월 15일 1, 2회 하나증권 주최 사이버 투자대회 대학 부문에서 그가 올린 경이적인 수익률이다. 1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사이버 매매를 통한 실전 투자를 해 2억여 원을 660만 원을 투자해 1억 4천여만 원을 벌었다. 지난 1월 증권 사이트 세르파 주최 밀레니엄 증권 수익률 게임에서는 1천만 원 모의 투자를 해 1823%의 수익률을 올렸다. 대학생이 된 뒤 수학 강사 자리를 얻어 1년 만에 1천만 원의 시드머니를 마련하였을 때 공모주를 중심으로 투자했다. 1천만 원은 3년 만에 무려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IMF가 닥쳤다. 결국 98년 1월에 2천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1년여의 시간이 흐르자 베팅을 하기로 결심하고 2천만 원 시드머니 중 1천만 원을 투자했다. 하나증권에서 실시한 투자대회였다. 3개의 대회에서 받은 상금만도 2억 5천만 원. 주식에 필요한 공부는 하루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경제신문을 즐겨봤지만 TV는 거의 보지 않았다. 지금도 신문의 경제면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본다. 그의 취미는 주식 투자. 일이 아니라 취미로 주식 투자를 즐기는 것이 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원천이라고 한다. 당신은 이런 기사를 보며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이 친구 정말 돈 버는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발명한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으며 괴테는 천재라는 것은 노력의 발명이라고 하였음이 근거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범죄들도 죽어라고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하면 1년에 2000%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어렸을 때는 정말 노력만 하면 그렇게 천재 비슷하게 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말들은 주로 이미 1%의 영감을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고 그저 천재가 돈재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당신들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보내는 격려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국어 사전에서조차 천재를 타고난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뿐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았는가? 죽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끝내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작곡하지 못하는 살리에르. 그리고 망나니처럼 생활하면서도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 감동적인 음악을 아주 손쉽게 만들어내는 모차르트. 천재 모차르트 앞에서 살리에르가 느끼는 열등감과 시기심. 나 역시 천재들을 보면 언제나 열등감과 시기심을 느낀다. 영화 굿 윌 헌팅을 보았는가? 무지무지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과 교수. 반대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청소부이지만 타고난 천재성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윌 헌팅. 학생들과 교수는 그 천재 청소부에게 무엇을 느꼈을까? 시기심, 열등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도 좌절도 느끼지 않았을까? 모파상의 스승 플로베르는 천재, 칭찬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일종의 정신병자이다 라고 혹평했지만 누가 뭐래도 천재는 우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 국립보건원 과학자들은 천재 아동 200명과 보통 아이의 DNA를 분석해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고 천재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찾아냈다고까지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는 말인가?
천재 같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는 나, 너는 너 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시기심도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도 하다. 특히 천재가 저 먼 나라에 있다면 그저 찬사나 보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듯한 느낌에 빠지고 만다. 왜 나는 이 사람처럼 되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그래서 공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천재가 되고 은행도 털고 슈퍼맨도 되고 억만장자도 되고 투명인간도 되어 이 세상을 누비고 다닌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상상의 나래는 끝없이 펼쳐진다. 그래서 공상은 즐겁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리고 그 공상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싫어진다. 내가 그랬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돈은 1%의 영감을 타고난 천재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드 5장을 쥐고 하는 포커판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패에는 259만 8,960개 종류가 있다고 한다. 즉, 최고의 카드패를 쥘 사람은 약 26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하지만 포커에서 그런 카드패를 갖고 있지 않아도 당신은 이길 수 있다. 그저 포커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패를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최고의 카드를 받은 잘난 사람들은 무시해라. 그들의 포커판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 있다. 핵심은 천재들의 이야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당신보다 크게 잘난 사람들과의 게임은 아니다. 예컨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하버드를 수석으로 나온 사람과 경쟁하게 될 까닭은 없지 않은가? 오히려 그 사람 주변에 더 무서운 경쟁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른바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학교나 연구소 혹은 법조계나 의료계 또는 유명 기업들에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사실이냐. 서울대 이공계 수석 입학생들의 80% 이상은 나중에 교수가 돼 있었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 역시 범죄들에게는 너무나도 다행한 일이 아닌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교수나 의사 혹은 변호사와 경쟁할 까닭은 없지 않은가? 부자가 되는 데는 신이 내린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벌도, 배경도, 자격증도 큰 도움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결국 그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놀 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잠을 덜 자고, 그들이 쓸 때 덜 씀으로써 목돈을 준비하고 기회를 찾으면 된다. 게다가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신 차리고 내 말을 새겨 들어라.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배경, 자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학벌이나 배경, 자본 등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것이 없으므로 노력하여 보았자 무의미하다고 믿고 아예 노력을 포기하고 만다.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선수들, 컴퓨터 게임, 채팅, 명품 브랜드, 경마 등에 무지 관심이 많다. 당신이 하는 게임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것 역시 당신에게는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다행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당신의 적군이 더 이상 싸울 생각은 갖지 않고 총을 내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적들과 싸울 때는 총도 필요 없고 그저 활이나 창만 있어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거창한 그 무엇도 번쩍번쩍한 학벌도 대통령 친척과 친하게 지내는 배경도 많은 자본도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라. 미래의 결단,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미래학의 거두 피터 드러커 역시 높은 성과를 올리는 생산적인 사람, 끊임없이 혁신을 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도 그의 말에 동의한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경쟁자는 천재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이 지극히 간단한 사실이 독자들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바란다. 추신, 엄청난 부자들의 신화 같은 이야기에 초라해할 필요도 없다. 특히 아무개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액이 얼마라는 등의 기사는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의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팔아버린다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 즉, 환전성이 약하다. 게다가 주식 가격이 정찰가로 매겨지는 것도 아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인 경우에 그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부풀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미공개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5천억 원이 된다고 뻥을 튀기면 내 자산은 졸지에 수천억 원도 되고 1조 원도 되게 된다. 그러나 미래 가치라는 것은 순전히 말 만들기 나름이다. 시장에서 평가받지 않은 주식의 가치는 아무도 모르며 그것마저도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실제 총액을 모른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쪽으로 떼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귀를 쫑긋 거리고 관심을 갖는다. 문제는 자기 학습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투자 조언을 우선시하며 따라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대원칙,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연놈들은 절대 믿지 마라. 부동산 고수로 알려진 연놈이 임장 비용으로 수백만 원 내라고 하는 거, 그 연놈이 당신 돈으로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거다.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미국 잡지 직업 등급 편람에 의하면 미국의 2000년도 인기 직업 순위에서 대통령이 167위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이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 잡지는 매년 노동부와 통상단체들의 자료와 전화조사 등을 토대로 250개 직업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인기 직업 순위 1위는 1999년 17위였던 전문재산 관리자가 차지했으며 가장 호감도가 낮은 직업은 어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99년 1위였던 컴퓨터 웹마스터는 2위로 떨어졌다. 교사는 119위,
경찰관은 200위로 나타났는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주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직업이 있을까? 암 치료 전문 의사들은 암 정복을 위한 필수 요소들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조언한다. 그들은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스트레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욕망을 줄이라고 충고한다. 또한 화를 내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반면에 웃음은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인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라는 것이 그들의 충고이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준다는 정신과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다. 독자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도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실패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 신선한 자연을 벗타라. 일에 쫓기지 말라. 오늘 못한다고 내일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란 없다. 긴장을 풀고 살아라. 경쟁심을 버려라. 그들은 그들이고 당신은 당신이다. 실력과 능력이 다가 아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건강을 생각하며 운동을 하라. 운동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다. 자주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며 놀아라.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느긋하게 천천히 살아라. 그것이 스트레스를 피하는 길이다. 독일 풀다의 한 대학에서 건강학을 가르치고 있는 페터 악스트 교수 역시 내과 의사인 딸과 함께 쓴 게으름의 즐거움에 관해 라는 책에서 마라톤을 하는 대신 해먹에 누워 빈둥거리거나 스쿼시를 하는 대신 낮잠을 자는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직업상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장수하는 비결을 목표를 정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너무 일찍 일어나면 온종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나 독자들이 이런 조언에 충실히 따르며 살아간다면 장담하건대 몇 년 후에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고 있는 일은 망한 지 오래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미 해고되어 구직 이력서를 서너 통 언제나 준비하여 갖고 다니는 몸 튼튼한 실업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지키며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자,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자.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일까?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왜 공부를 스스로 안 하는가? 게으르기 때문이며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우물안 개구리처럼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보고 공부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야만 하는 걸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놀 것은 다 찾아다니며 논다. 그런 주제에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러면서도 수입이 적다고 투덜투덜 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 문제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만 풀어버리려고 한다면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 아닌가? 휴식을 충분히 갖고 쉬라고? 웃으라고? 한 달을 바닷가 해변에서 뒹굴어 보아라. 백날을 하하호호 웃어보아라. 문제가 해결되는가? 웃기는 소리들 그만해라. 기억하라.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뿌리를 살려두는 한 잡초는 다시 살아난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모든 원인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당신의 무지, 그 자체이다. 즉, 외부적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야 헤쳐나가는지 모르고 있는 당신의 두뇌 속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을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말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친구들과 상의하는 짓도 그만두어라. 당신이나 친구들이나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이며 그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답답함에 대한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토토리 키재기 아닌가?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Say No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아마도 당신은 남이 시킨 일을 하는 이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왕년에 누군 남이 시킨 일을 안 해보았는 줄 아는가? 내가 당신하고 다른 점은 나는 누가 시킨 일이건 아니건 간에 이를 해결할 능력 배양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능력 배양은 언제나 일과 후에 있었으며 노는 날이라곤 거의 없이 30대를 보냈었다. 아마도 당신은 노는 날들을 악착같이 다 찾아 먹어왔을 것이다. 독자들이 보내온 메일 중에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인간관계는 윗사람, 동료, 아랫사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느끼는 원인은 동일하였고 내 조언도 동일하였다. 왜 속으로 사귀려고 길을 쓰면서 열받는가? 상급자, 하급자 관계없이 당신이 느끼는 것을 뜸들이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커피 한 잔 같이 하면서 내게 보냈던 메일 내용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하여라. 이때 반드시 상대방이 하는 말도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여라. Fuck your money를 봐라. 결국 스트레스는 문제를 해결하면 없어지는데 아무리 방법을 모색하여 보아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독자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나에게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침대에 누우면 50분 안에 그것도
에스프레소 커피를 하루 15잔 정도 마시지만 잠이 든다. 풀지 못한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20여 년 전 글을 썼을 때도 이것을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과연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할까 싶어서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Life is a process of solving problems 라고 말하곤 했다. 인생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영어로 그 말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가는지를 이론적으로 장황하게 늘어놓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예를 들어 말한다면 문제의 핵심을 분석, 파악하고 다른 해결책들은 없는지 모색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후 보완하면서 해결한다는 식이다. 내가 볼 땐 그런 말들은 뜬구름 잡는 이론에 불과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드는 말이 있다. Rewire your brain인데 직역하면 너의 두뇌를 재구성하여라 가 될 것이고 Rewire가 전선을 새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역을 한다면 생각의 틀을 다시 구성하여라 라는 말이 될 듯 싶다. 그러나 생각의 틀을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 머릿속 전선들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즉시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글판 위키백과에 문제 해결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읽다 보면 꿈, 비각성 상태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이 책은 덮어두고 그거부터 먼저 읽어라. 거기서 연속 배열 OTTFF로 시작되는 무한대의 문자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 동안 생각한 후 꿈에서 본 것을 적어오라고 한 윌리엄 디멘트 교수의 실험이 언급된다. 그 실험은 내가 70년대에 메릴랜드 대학을 다닐 때 심리학 교수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였던 실험이었다. 그 실험은 꿈이 문제 해결 방안을 에둘러 이를테면 이미지로 제시하지만 꿈을 꾼 사람이 그 방안을 알아채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인슈타인은 많은 문제 해결이 무의식 중에 해결되며 마인드 브레인이 이미 해결한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마인드 브레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라. 그 단어는 2018년 마크 블레흐너 박사가 저서 The Mind, Brain and Dreams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정작 블레흐너 본인은 그 책에서 그것이 새로운 단어가 아니며 미셀 푸코가 에피스테메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용어라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에피스테메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진술을 허용하거나 제한한다는 점에서 마인드 브레인과 같다고 했는데 이 말을 독자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에피스템에 대해 공부를 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이 그 단어를 직접 사용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많은 문제가 무의식 중에 해결된다고 하고 말이 아닌 이미지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냈다. 쓰거나 말하는 단어나 언어는 내 생각의 메커니즘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의 요소들을 받쳐주는 듯 보이는 어떤 영적 존재들은 어떤 신호이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분명한 이미지들인데 그것들을 스스로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결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마인드 브레인이라는 단어는 그때까지 마음과 뇌로 이분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통합체로 표시한 용어이다. 마인드 브레인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부분과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마인드 브레인은 인식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미인식 영역에서 꿈을 통해 이미지 혹은 전혀 엉뚱한 방식의 힌트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블레흐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나도 꿈속에서 어떤 힌트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던 경험이 많았을까?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어떤 음악 소리를 듣는 중에 힌트를 받은 적이 대부분이었다. 과연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잠시 곁길로 벗어난 것 같지만 이 글의 목표는 미인식 상태에서 미인식 영역이 보내는 힌트를 어떻게 인식 상태에서 재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가 아니다. 나도 그것은 모른다. 꿈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효과를 볼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 꽤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것은 꿈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식 상태에서 미인식 영역을 건드리는 방식이다. 첫째, 샤워장 앞에서 옷을 벗을 때부터 나는 두 눈을 감고 움직이며 샤워를 마칠 때까지 계속 눈을 감고 진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상시에 사용되지 않았던 신경과 감각이 쭈뼛쭈뼛 일어나 나의 마인드 브레인의 전선들이 재배치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이 떠오른 적은 거의 없었으나 아래 방법에서 전선 재배치를 도움받아 왔다고 나는 믿는다. 둘째, 인식 상태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음악 소리를 듣는 것이다. 비록 파리넬리의 노래나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으면서 의식을 잃고 졸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클래식으로는 안 된다. 최초로 시도했던 것은 아이언 버터플라이의 이너 가타다 비다였고 핑크 플로이드의 에코스가 그 뒤를 이었다가 텐저린 드림의 페드라, 루비콘, 리코쳇, 스트라토스피어, 포스 메저, 탱그램, 로고스 등을 들었는데 각각 그 음반들이 발표되고 나서 몇 년 후에야 비로소 입수할 수 있었다. 유행가도 아니고 상당히 긴 그런 음악 소리를 듣다가 번쩍 힌트가 스쳐가는 경험을 나는 아주 많이 했었기에 적어도 나에게는 그 음악 소리들이 앞에서 설명한 만트라가 되어 전선 재배치를 도와주었다고 믿는다. 시도하여 보아라.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크게 들어야 하며 운전 중에선 절대 듣지 말아라. 물론 나에게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가능성도 높다.